번째 통정허위 표시 보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개념은 어떤 사람이 의사 표시를 했는데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했는데 표의자 스스로는 알고 있고 심지어 상대방하고 짜고 했다. 짰다라는 것이 통정이에요. 또는 통모라고도 표현하고 판례가 쓰는 표현들입니다. 짰다라는 의미에서 통모를 했다 또는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서 자기 진위와 다른 표시를 했다. 아예 상대방하고 짜고 합의를 했다.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고 통정자를 빼고 더 잘 불러요. 그냥 허위 표시. 이렇게 허위 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매매, 가장임대차, 가장혼인, 위장혼인 같은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혼인할 생각도 없으면서 뭐 어떤 다른 목적으로 혼인 신고하고 뭐 이런 거 가장행위라고 합니다. 이 가장행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장행위를 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실제로는 갑과 을이 어떤 다른 법률행위를 실제로 하고 싶은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행위를 숨기려고 다른 행위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가장된 행위는 가장행위라고 하고 실제로 하고 싶은데 숨겨놓은 행위를 은닉행위, 숨겨놓은 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가장행위를 하면 항상 은닉행위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례는 은닉행위가 없어요. 가장행위만 존재해요. 이 사례는 은닉행위가 있어요. 가장행위도 존재하고. 여기는 보시면 아까 그건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짜고서 매매한 것처럼 꾸몄어요. 가장매매죠. 가장매매입니다. 이게 왜 이렇지? 펜. 가장매매입니다. 가장매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매를 가장해서 가장된 행위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 둘이서 이 건물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다른 계약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가만히 있으면 경매당할 것 같으니까 집행당할 것 같으니까 매매를 가장했을 뿐이죠. 가장행위만 존재하고 은닉행위는 없습니다. 이 사례는. 여기는 보시면 갑과 을이 이 건물을 가지고 실제로 하고 싶은 행위, 실제로 한 행위가 있죠. 뭐다? 증여. 근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증여를 은닉 숨기기 위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했으니 가장된 행위도 존재하고 숨겨놓은 행위도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은닉행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법률관계가 복잡할 것 같냐? 뭐 우리 상식으로는 아무래도 행위가 두 개 존재하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 숨겨놓은 것도 있는 여기가 더 복잡할 것 같지만 실상은 이쪽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기는 오히려 은닉된 행위 때문에 법률관계가 간명해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5대1 정도 수준으로 이쪽이 나옵니다. 한 5년에 한 번 정도 꼴로 이거 한 번씩 어쩌다가 내는 거예요. 저쪽을 위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은닉행위가 없는 사례. 저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매매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 상황인데 저기 28페이지 나와 있는 사람들로 바꿔볼게요. 똑같은 사건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만 놔두면 이거 경매 들어올 것 같아서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매매를 하고 등기를 옮겨버리죠. 등기소 가서. 실제로 매매한 건 아니고 가장매매죠. 허위 표시로 한 매매예요. 이럴 때 이 매매계약과 이 등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108조가 말하고 있어요. 107조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간단하죠. 한 줄로 돼 있네. 원칙 예외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랍니다. 그냥 무효랍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계약은 가장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무효다는 말에다가 이제 교수들이 민법책을 쓸 때 보통 이런 수식어를 붙여요. 언제나 무효다. 이 언제나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107조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107조도 뻥이고 107조가 비진이 표시거든요. 요거 108조가 허위 표시고 요것도 뻥이고 요것도 뻥인데 요거는 혼자 치는 뻥이고 요건 둘이서 같이 치는 뻥인데 얘는요. 언제나 유효, 언제나 무효가 아니라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항상 무효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유효한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하고 짰으니까 이게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면 상대방이 안 경우예요? 모르는 경우예요? 안 경우죠. 그럼 비진위 표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으면 무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효한 경우는 없어요. 항상 무효입니다.
매매계약 무효입니다. 가장매매는 무효입니다. 무효. 매매가 무효라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소에 가서 등기는 했거든. 등기도 무효입니다. 둘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법적으로 소유권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등기부상으로만 내가 소유자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무효 등기 명의인일 뿐이에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검토를 할 게 있는데 이게 혹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을 해가지고 등기를 옮겨놓는 거 좋은 짓은 아니잖아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것은 아닌가. 요거를 검토를 해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돈을 갚기 싫어가지고 재산을 빼돌려 놓는 거잖아요.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우리 느낌으로는 반사적 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론은 반사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냐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제 삼는 거예요. 내용, 다른 말로 목적의 확가적사 할 때 나온 거죠.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의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 내용이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을 했다. 그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이 내 첩이 되어주면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사주겠다. 이렇게 계약 내용 자체가 반사회성을 띄었을 때 그것을 반사회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매매계약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하고 돈을 주겠다는 계약이니까 계약의 내용 그 자체에는 불법성이, 반사회성이 없다라는 거죠. 반사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은 뭐냐. 아니 이걸 왜 따지지? 이미 가장행위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반사적 행위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서 이걸 따지는 걸까? 만약에 반사적 행위라면 예스라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미 뭔데요? 이미 무효인데 왜 반사적 행위인지를 또 따질까? 왜 죽은 애를 또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할까? 이미 무효가 되었는데. 자, 일반적인 무효하고 반사적 행위의 무효는 차이점이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요거. 무효 공식이 달라진다 그랬죠. 일반 무효 공식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한 것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해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 보수 약정해서 초과 보수 지급한 중개 의뢰인은 중개사에게 초과된 부분 2,700만 원을 돌려주세요 라고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얘는 꼼짝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무효인데 뭘 배웠느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었을 때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은 한번 이행을 해버리는 순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법리를 배우셨어요? 불법의 원인, 반사적 계약이 원인이 돼서 준 것은 그게 부당이득이라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돌려달라고 했더니 줬으면 끝이지 라고 안 돌려줘서 결국 이 두 사람의 맺은 계약 자체는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지만 이 여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는 거지. 만약에 이 매매도 채권자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이 매매도 반사적 행위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럼 이가 똑같아지는 거야. 한 번 줘버리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서 이 여자가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결론은 반사적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얘가 소유권자고 결국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거네. 갑은 을을 상대로 그거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계약 무효고 등기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집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등기 말소하라는 거지. 다시 그 무효등기니까 등기 말소하고 건물 다시 돌려주고 건물을 인도해달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겠냐 이거죠. 지금 이거를 갑이 이 권리를 지금 행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A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지금 A의 집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등기를 옮겨놓은 건데 이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말소 등기 청구해서 등기를 말소시켜버리면 전 등기 명의인인 갑에게 등기 명의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집행을 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수는 있는데 갑이 그것을 행사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고 있겠죠. 그러면 답답한 사람이 A겠지. A.
지금 얘가 얘에 대해서 돈 받을 채권이 있지. 얘는 얘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집행을 못 해요. 이 집을 경매를 신청을 못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A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A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404조에. 저 166페이지 민법 여기 그림민법에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채권자가 대위를 한다. 대위한다는 것은 대신해서 그 위치로 들어간다. 얘가 채권자예요. 얘가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뭔가 권리를 갖고 있어요. 나는 얘한테 채권이 있고.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채무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해야지만 채권자가 이 채권에 만족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 지키기 위해서 을이 너 비켜봐봐. 갑의 위치로 들어간 대신 위치하는 거야. 그래서 갑이 행사 안 하고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거. 이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법 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존, 지키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가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을이 갑에게 돈 1억 받을 채권이 있네요. 1억 빌려줘가지고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근데 돈을 안 갚네. 돈을 안 갚아요. 돈 갚으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대.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갑이 얘한테 돈 1억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1억 받을 권리 달라고 돈 1억 받아가지고 권리 행사해서 받아가지고 나한테 돈 갚으면 되는데 야 그쪽에 병한테 돈 받을 거 있잖아 너 그거 받아서 나한테 줘야지 라고 했더니 안 된대. 자기 친구인데 너무 불쌍하대. 너무 짠하게 살고 있어가지고 차마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대. 직후가 석잔데 지금. 그러면 좋아. 그러면 네가 그럼 행사 안 해? 네 권리를? 그럼 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이 갑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요 권리를 행사를 해버릴 수 있어요. 돈 내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얘를 대신해서 이 돈을 받아버리는 거죠. 이 권리를 채무자의 권리를 얘가 행사한다고 대신 추심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1억 받은 게 얘한테 1억 받은 게 내 돈 받은 거야 얘 돈 받은 거야. 갑의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내 받을 돈이 있으니까 상계 처리해서요. 내 돈을 받아 챙겨버리는 거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식은 매매 계약을 했어. 이 토지 매매. 얘가 매도인이에요.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땅을 판 거야. 이 땅을. 그러니까 매수인이니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요 권리가 생기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겠죠. 저것도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권리거든요. 그리고 얘가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는데 미등기인 채로 다시 매매를 해요. 이거 배웠죠? 미등기 전매라고. 이쪽이 매도인, 이쪽이 매수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도 쟤한테 그 토지의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얘가 얘한테 땅 팔고 얘가 얘한테 땅 팔았어요. 그러면 나는 내 매도인에게 등기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 채권이 있고 얘는 얘한테 등기해달라고 권리가 각각 있어. 그렇죠? 그리고 얘하고 얘는 직접적인 권리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이렉트로 얘한테 찾아가서 등기해줘요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얘한테 등기 조건 행사를 하려면 얘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를 해서 등기를 가져가서 나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있어. 그럼 답답한 내가 내 채권, 이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갑의 권리를 행사해버리는 거지. 당신이한테 땅 팔지 않았느냐? 돈을 다 받지 않았느냐? 왜 등기 안 해주느냐? 유의 권리를 행사해서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내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얘 명의로 등기를 시켜놓는다는 거지. 이렇게 권리 행사해서. 그럼 이쪽으로 등기가 되고 나면 다시 나의 권리를 또 별도로 행사를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등기를 한 번에 아니면 두 번에 한 번 옮기고 또 한 번 옮기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아시겠어요? 채권자가 채무자 위치로 들어가서 채무자 권리를 행사하는 거. 그거를 여기서 하면 되겠네. 여기서 보세요. 나는 얘에 대해 돈 받을 권리가 있지. 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얘는 다른 재산은 하나도 없어서 내 돈을 갚으려면 이 돈을 갚으려면 요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 명의를 돌려받아서 이걸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는데 얘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A는 자기의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보존하기 위해서 A가 이 위치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갑이 행사 안 하고 있는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있다. 아시겠어요? 이걸 소송으로 하면 채권자 대위 소송이라고 해요. 그럼 소송은 얘가 원고가 되고 얘가 피고가 돼서 법정에서 얘 둘이서 만나 소송을 하지만 소송에서 얘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요. 자기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를 해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해서 그때 또 증명해야 될 게 하나 있지. 판사님, 얘 둘이 한 매매는 무슨 매매입니다. 가짜입니다.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그거 증명해야 돼. 이게 증명에 성공하면 매매가 무효라고 판정이 되면서 판사는 등기를 말소하라고 명을 내리겠지. 그럼 등기가 말소가 되면 명의가 돌아오게 되면 다시 경매를 해서 이 돈을 배당받아 갈 수 있다. 경매해서.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요까지가 일단 요까지만 일단 할게요. 요거는 은닉행위가 없는 사례예요. 이제 두 번째 사례. 은닉된 행위가 있는 사례. 부자지간의 증여 사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해놓고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한 사례입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은닉행위는 근데 숨겨놓은 행위는 효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할 때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대놓고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혹시 갑과 을이 둘이서 몰래 만나가지고 저기 지하 벙커에 가서 계약을 한 거야. 아무도 몰라. 그들이 계약을 했다는 것을 숨긴 거지. 그러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벙커에서 하건 대운동장에서 하건 공개적으로 하건 숨겨서 하건 법률행위는 상관없습니다. 은닉되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은닉했어도 그 행위에 해당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계약은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옮겨볼게요. 저 상황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실제로는 증여를 한 거예요. 증여세를 내기 싫으니까 증여를 숨겨요. 잘 안 보이시죠?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써서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등기를 옮겨놓는 거지. 등기부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원인이 매매로 나와요. 이럴 때 이 매매는 가장행위라고 하죠. 가장매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증여, 숨겨놓은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는 것? 은닉행위.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가장된 행위는 언제나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매매는 무효입니다. 매매할 생각은 없잖아, 얘들이. 그러니까 매매가 무효라는 것은 얘는 얘한테 매수인으로서 돈을 줄 의무가 생기지 않고 얘가 매도인으로서 돈 받을 권리가 안 생긴다는 거죠.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지만은 증여는 허위로 한 거다. 실제로 진의로 한 거다. 진의. 숨겼는데 숨겼다도 상관없어요. 숨겼어도 증여 계약 은닉된 행위는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들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은 효력이 없고요. 증여 계약은 숨겼지만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게 등기부를 약식으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을 등기 원인이라고 부르죠. 등기법 여러분들 좀 지금 등기법부터 하시나요? 지적법부터 하시나요? 공시법, 지적부터 하시나요? 등기부로 보시면 여기를 순위번호라고 불러요. 넘버링 1번, 2번, 3번, 4번. 이 부분을요 등기 목적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뭐 소유권 보존 이렇게 이 부분을 등기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등기 원인이 기록돼 있어요. 잘 보면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 등기부에는. 자,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진실인가요? 허위인가요? 허위죠. 가짜죠. 진실은 뭐였어요? 증여죠. 이건 허위예요. 가짜예요. 가짜. 거짓이에요. 하지만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 이 등기 목적은요.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진실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원인은 허위고 목적은 진실일 때 이 등기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결론은 있습니다. 유효입니다. 등기제도의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 등기부의 목적은 뭐냐? 등기부는 물권 이런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물권 변동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는 관심 없고요. 현재의 권리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등기제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증여계약도 이거 매매계약이고 이건 증여계약이죠. 공통점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아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목적인데 다만 매매는 대금을 치른다. 증여는 공짜다. 그 차이이지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목적은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 거지. 그래서 얘가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현재를 보여주는 게 등기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잘못되어 있어요. 매매가 아니라 진실은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 증여. 과정은 허위지만 잘못되어 있지만 이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와서 아들이 소유자라는 현재를 보여주는 것은 진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아들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가만 놔둘까요? 처벌할까요? 이렇게 되면요. 처벌하겠지. 처벌해야 되겠죠? 네, 처벌 규정 한번 볼 거예요. 이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 등기 원인 허위 기재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사람,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죠. 매매 계약한 사람. 그들은 등기 신청서에다가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서 신청해서는 안 된다. 탈세 등의 목적으로 증여를 받아놓고 매매로 허위 기재해서 신청하면 안 된다. 하면 걸리면 벌칙, 이 조문을 위반하면은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다가 걸리면 처벌받아 안 받아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뭘 배웠느냐? 여기서요. 우리 19페이지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법 규정은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으로 나눠진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이의 관계가 있는 규정은 강행 규정, 관계 없으면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을 어기면 무효가 되는데 강행 규정도 효력 규정이라는 게 있고 단속 규정이 있었잖아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죠. 물론 처벌도 받지만은 단속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 단속은 받는데 계약은 뭐하다? 유효. 처벌하겠다는 거지 계약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씩 예를 배웠는데 초과보수 약정 금지 이거요. 아까 중개사법에 초과보수 약정 금지. 초과해서 보수받기로 하면 초과된 부분은 무효 처리되는 거죠. 효력 없어요. 하지만 중간 세납등기 금지 규정 배우셨죠? 미등기 전매 금지. 미등기 전매 계약을 하다가 걸리면은 처벌을 받아도 미등기 전매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고 중간에 세납한 등기도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을 다 인정을 해서 양도세 뭐 취득세 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걷어내고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로 세금 관계된 문제들이 단속 규정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네. 등기 원인 허위 기재 금지. 등기 원인 허위 기재 하다 걸리면 처벌하겠다는 규정도 무슨 규정이라는 거죠? 단속 규정이어서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무조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실체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으니까 처벌받겠지 얘들은. 형사처벌을 받겠지만은 어쨌든 증여가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는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이 등기는 진실에 일치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등기는 효력이 있어요. 아들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면 한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효력 규정을 잡아서 야 등기원인 허위 기재했네? 등기 무효야 이렇게 해버리면 아들이 소유권 취득 못한 거지? 그러면 소유권이 안 넘어왔으니까 뭐 취득세든 양도세든 무슨 증여세든 아무것도 부과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건 또 싫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싶고 필요한 처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들은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예, 허위 표시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8번은 통정 허위 표시 개념이에요. 자, 통정 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자기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표의자는 의식하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자기 진위와 다른 표시인 것을 의식하고 있어, 알고 있어요. 상대방도 아나요? 모르나요? 상대방도. 그 상대방이 알았다면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한다. 이 말은 X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았다고 해서 통정을 한 것은 아니죠. 통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이건 그냥 비진위 표시일 뿐이죠. 표의자가 자기 진위와 다른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경우죠. 그뿐인 것이지 상대방이 알았다고 해서 통정을 한 건 아니에요. 통정이 되려면 미리 상대방하고 짜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다고 해서 통정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X입니다. X입니다. 8번에 정답이 나오는데 옳은 문장.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점에 관해서 상대방과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합의. 합의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통정이에요. 또는 통모예요. 또는 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짜고 해야지 통정허위 표시인 것이지 비진위 표시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다고 해서 통정허위 표시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9번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친구인 을과 통정하여 짜고 자기의 부동산에 대해서 허위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무슨 매매라고 부른다고요? 가장매매. 그리고 을을 명의로 등기를 맞춰줬습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 가장매매니까 매매 계약은 무효죠. 언제나 무효죠.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갑은 이걸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상대방과 통정해서 허위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 매매 계약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맞죠? 맞습니다. 결국 누가 소유자라는 거죠? 현재 소유자는 갑이다.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지만 그건 무효 등기고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9에서 이 상황에서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나요? 있나요? 있죠.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사적 행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할 거예요. 근데 갑은 현재 누가 무서워서 안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A. 그럼 A가 갑을 대신해서 이 권리를 행사해 버릴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 그 뭐예요? 채권자 대위권. 가 무효이면 가장행위는 언제나 무효지. 가장된 매매는 언제나 무효죠. 언제나 무효이면 당연히 그게 숨겨놓은 은닉행위도 무효이다라고 말을 하면 X. 은닉행위는 효력이 생길 수도 있지. 은닉되었다고 무효가 된다는 법리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2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면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 것처럼 꾸몄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매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매매. 여기 증여는 뭐 어떤 행위죠? 은닉행위, 숨겨놓은 행위. 그래서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았다면 제가 동그라미 친 거 3개 유효 무효 한번 따져볼까? 증여를 숨기고 매매한 것처럼 가정해서 등기를 했다면 증여는 유효 무효? 증여는 유효. 매매는 뭐죠? 무효. 맞죠? 등기는요? 등기는 유효.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점은 처벌을 받겠지만 그 허위 기재 금지 조항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어서요? 단수 규정이어서 처벌에 그치는 것이고 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유권 이전이 진실한 목적인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거든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의사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서 진실에 맞는 등기죠. 그래서 처벌은 받아도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나요? 할 수 있나요? 아들 을은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이제 다음 번으로 또 가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 착오로 가보겠습니다. 착오. 자, 착오는 표의자가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착각에 빠진 거예요. 위에 비진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 스스로 알고 한 것이라면 착오는 모르고 한 거예요. 이렇게 1,000만 원을 팔 생각이었는데 100에 청약을 했다든지 1억에 살 생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억 3천에 사겠다고 청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하고 109조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위에서는 뭐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고 이건 언제나 무효고 이렇게 딱딱 결론이 났었는데 얘는 약간 달라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혹시 취소가 되면 취소가 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그 사다리 꼴 구조인데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을 해야지 이런 걸 따집니다. 성립의 옆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불성립. 불성립일 때는 벌써 이런 문제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성립을 했는데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 취소는 무엇으로 바꾸는 거네. 그림을 읽어보면 유효를 무효로 바꿔버리는 행동을 취소라고 해요. 그 말은 뒤집으면 착오에 빠져서 한 계약도 일단 어디에 있는 거예요? 셋 중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효에 있는 거예요. 상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유효와 무효는 상태예요. 계약의 상태고 취소는 상태예요, 행위예요?
어떤 상태를 어떤 상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유효인 상태를 무효인 상태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태어났으면 남자 아니면 여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성별이고 이건 뭘까요? 성전환 수술이에요.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성별이 뭐냐 그러면 남자요, 여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성전환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전환은 그것을 하나 보이는 행동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착오에 빠져 산 계약은 일단 유효인 상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100%는 아니에요. 요건이 구비되면 취소를 할 수 있어. 취소를 하면 뭐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무효.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처음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성립. 계약을 체결한 첫날부터요. 계약을 10월 1일 날 했어. 10월 1일 날. 근데 착오에 빠져서 했거든요. 11월 1일 날 취소를 한다면 취소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여기 있었어요.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데 11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10월 1일 첫날부터요. 계약 한 날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효 공식에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았어 계약을. 그럼 이행을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지. 계약이 무효니까.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미 이행을 해버렸어요.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취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행된 것은 무효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걸 주었고 받으면 안 될 걸 받았으니까 뭐가 성립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당이득.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꼭 취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하나의 다리처럼 유효에서 무효로 건너오는 다리인데 저 다리를 건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건데요. 취소를 안 하겠다. 취소를 이 다리를 폭파시켜서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게 추인이라고 하는 거야. 취소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를 못한답니다. 한번 추인하면. 저기 추인은 어떤 뜻이냐면 취소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취소권의 포기. 그래서 이 사건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 이 사건은 100만 원의 청약이 왔고 실수로 착각으로 100만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해서 100만 원으로 계약이 뭐 하였다는 거죠? 성립을 했어 안 했어? 아무튼 했죠? 100만 원으로 효력도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 둘이서 만나가지고 아까처럼 만나보니까 100을 주니까 뭐냐 계약금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아닌데 라고 해서 갑이 자기가 공을 하나 빠뜨렸구나 착각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갑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요 100만 원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거지. 처음부터 무효. 그럼 100만 원 아직 뭐 예를 들어서 아직 차를 주기 전이라면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줬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착각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친구야 그 말이 되냐. 지금 이거 시중에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한 1,500원 받을 건데 내가 1,000도 너 친구여서 내가 싸게 엄청 해서 한 건데 이게 100이 말이 되냐 100이? 100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뭐 한다고 100 받냐 그냥 주지 너한테. 이건 나의 실수잖아. 그래서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취소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급 실망을 하면서 뭐 친구가 좋기는 뭐가 좋냐 이 세상은 독고다이지 하면서요. 네가 네 같은 구두쇠가 어쩐지라고 하면서 엄청 친구를 믿던 내가 병신이지 하면서 막 자기 머리를 쥐어받고 급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럴 수도 있지. 아유 그래 알았어 100만 원 줘. 100만 원 줘. 차 가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취소를 하는 거야 취소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수도 있어요. 취소 안 하겠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추인. 추인하면 계약 유효로 여기 확정되는 거죠. 다시 이 그림 잘 보세요. 취소는 유효에서 무효로 건너오는 다리예요. 이 다리를 안 건너올 수도 있죠. 다리를 폭파시켜 버릴 수도 있어 없어요? 이 다리를 폭파시키는 행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추인이라고 한다고 추인.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착오에 빠져서 하는 계약은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요. 취소하게 되면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서 아직 안 줬으면 줄 필요 없고 준 것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안 하고 추인해서 계약을 유효로 확정시켜 버릴 수도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지금
얘는 얼마에 살 생각이었냐면은 1억에 살 생각이었어요, 대충. 근데 3억 3천에 사겠다고 청약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승낙을 했기 때문에 3억 3천으로 계약이 성립을 한 상태예요. 그럴 때 갑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평하고 평방미터하고 똑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나 이각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취소를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 결론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은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얘는 3억 3천을 줄 의무가 생기지 않죠. 줬으면 돌려받을 수가 있고, 줬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좀 상황이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걸 취소를 하려면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고민스럽네. 무식을 드러내고 취소를 할까? 아니면 무식을 감추고 더블로 갈까? 묻고 더블로 갈까? 그냥 취인하고 뭐 그럴까? 뭐 모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취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사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109조 착오 사건으로 취소가 된 사건, 안 된 사건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창신상해 사건. 이거 다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들으셔도 한 내년 6월에 처음 다시 들어도 기억날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창신상해 사건은 창신상해 사진을 제가 어렵게 구했는데요. 이게 어떤 상가예요. 상가. 상가 내에 있는 사무실들인데 뭐 점포들인데 여기는 A는 공인중개사예요. 당시에는 중개업자 그냥 이렇게 불렀거든요. 중개사무소고. 여기는 가게들인데요. 병소유 가게가 창신상해인데 목이 되게 좋아요. 여기 장사하면 대박 나는 거야. 뭐 뭘 해도. A 을은 누구냐? 요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아는 친한 중개사 A에게 부탁을 해놓았어요. 창신상해 요거 매물로 나오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을 하다가 내 복비 엄청 줄게. 그래고 뭐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이런 사건이 이런 여기. 근데 그 전에 저 위에 걸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109조를 보시면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다. 일단 취소가 되려면 요건 두 가지는 통과가 돼야 돼요. 계약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요. 계약의 내용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착오여야 됩니다. 사소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제 차차 1월 달에 가서 공부할게요. 저 구체적인 내용들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원칙. 그러나 해서 예외가 나와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착오에 빠지는 데는 중대한 과실이 좀 있거든요. 과실은 주의를 안 한 거지. 주의를 정신을 바짝 차렸더라면 착오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착오 사건 두 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내가 1,000만 원에 팔고 싶었잖아요. 근데 공을 6개를 달아서 보냈어. 그러면 실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과실이 있죠. 과실이죠.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공을 7개를 달았겠지. 그렇죠. 과실이 있는 거네. 그 다음에 평방미터하고 평하고 서로 모르는 거, 같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거는요. 과실이 있어 없어 그 사람도. 있죠? 과실이 있죠. 저 볼 때는 인생 전체가 과실이네요. 그죠? 학창 시절 초, 중, 고 12년이 전체적으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한 평이 3.3 제곱미터라고 정확하게 그 수치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평하고 평방미터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지. 그걸 몰랐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죠. 착오에 빠지는 데는 항상 착오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어. 근데 과실의 경중을 따져요. 경중. 가볍고 무거운지를 따져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아주 무거운 과실, 지나친 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졌을 때는 결론이 뭐라고요? 취소를 못한다. 취소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 안 봐주겠다는 거죠. 자, 과실이 뭐냐면 과실은 어떤 법률관계를 맺어가면서 베풀어야 할 주의를 결여한 거예요. 주의를 안 한 걸 말해요. 주의를 안 한 게 과실이에요. 근데 주의를 안 한 정도가 주의를 조금 결하면 경미한 과실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다. 심각하게. 그러면 과실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무거울 중자를 써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면 무슨 과실이라고 부른다? 중대한 과실. 현저히 빼버릴까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 과실의 경중을 나눕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해서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졌을 때는 취소를 못한다고 돼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지금 잘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 안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선이이다 악이이다 잘 모른다면, 모르면 선이 알면 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선이어도 오늘 현재 여러분들은 과실이 별로 없죠.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잘 알겠어. 그렇죠? 근데 한 3월 정도 됐어요. 3월 정도에 요거를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때도 몰라. 그때도 선이야. 그러면 약간 과실이 있어 없어? 그때부터는요. 있죠. 3월 정도면 과실이 경미하지. 첫 번째 뭐 첫 술에 배부릅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 근데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다시 설명해요, 저거를. 그때도 몰라, 선이야. 그럼 그때는 이제 과실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일 모레 시험이야. 지금 9월이야. 몰라, 저거 중과실이 뭔 소린지. 그게 중과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과실의 경중이 있다고. 근데 과실이 너무 무거울 때는 취소를 못 한다고 돼 있어요. 요거에 포인트를 맞춘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창신상해 사건. 그래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창신상해. 그래서 부탁을 아는 중개업자, 친한 중개업자에게 부탁을 해놨는데 어느 날 중개업자한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나왔다, 창신상해, 이렇게 된 거예요. 창신상해 매물로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을이 말던 김밥을 던져버리고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일단 이 사람이 나와 있는 건 여기 사무소에 나와 있는 게 아니어서 계약금을 쏘옵니다. 일단 10%. 일단 쏘아가지고 계약을 딱 하는 거지. 해놓고 계약이 체결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가게나 구경하러 가볼까요? 라고 하면서 A가 을을 데리고 가게로 가는데, 여기가 창신상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쪽 가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저기 어디 가지? 창신상에는 여기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화장실이 옆에 있었는데 화장실 가나 해서 따라갔는데 A가 요 가게 앞에 딱 서가지고 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멋지네요, 창신상에. 이렇게.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점포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로 나온 게 아니고 갑의 건물이 매물로 나왔는데 A는 요 갑의 가게가 창신상해인 줄 착각을 한 거지. 착각을 해가지고 한테 연락을 했고, 급하게 달려온 이 을은 가게를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금을 쏘아버린 거지. 계약이 체결된 거니까 얘는 이 가게를 사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매매가 돼버린 거죠. 요렇게 매매가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그래가지고 이 앞에서 을이 A로부터 그 말을 듣고 바로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이게 하면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또 A도 놀래가지고 막 A 뺨 때리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깨어나가지고 을이 A한테 퍼붓습니다. 이게 무슨 창신상이냐고. 창신상에는 이거다. 이 점포다. 그래서 내가 간판 아닌데 창신상이라고 간판을 보니까 창신상이가 아니고 장신상해였던 거지. 거기는 장신 키가 가게 주인 키가 크나 장신상해. 약간 지어내는 말들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창신상해는 진짜인데 그 뭐 약간 허구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A도 당황해가지고 아유 죄송하다고, 내가 착각을 했다고, 아 이게 창신상해였구나고 막 죄송하다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을은 보세요. 을은 요 가게를 사고 싶었는데 엉뚱한 점포를 매매를 했으니까 을 입장에서는요 착오가 있었어 없었어요? 자기 의사는 장신상해, 자기 표시는 장신상해가 된 거죠. 그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계약이 된 거니까 착오. 그리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착오는요 중요하죠. 무지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점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을은 착오자로서 계약을 뭐 하겠다고 주장한 거죠?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계약을. 그럴 때 을하고 갑하고 요 계약을 가지고 싸웠어. 자, 을의 주장은 뭘까요?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착오를 주장해서. 중요분 착오다. 싸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래 취소하세요. 돈 돌려드릴게, 계약금 돌려드릴게. 이렇게 순순히 나와가지고 싸운 게 아니겠지. 갑은 취소 못한다고 막았겠죠. 갑이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여기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갑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당신 무슨 이 가게 사는 게 무슨 여기 동네 슈퍼 가서 새우깡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인데 어떻게 중개업자의 말만 쏙 믿고 바로 계약을 해버리냐.
당신 창신상해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을 이 인근 일대 상인들이 다 아는데 당신이 확인을 했었어야지. 정말로 창신상해가 맞는지 메모로 나온 것이. 그 중개업자한테 물어봤어야지. 그거 잘 안 나오는 건데 맞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빨리 나올 리가 없는데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바로 계약금을 쏘아버려서 계약을 한 것은 갑의 주장은 뭐죠? 차고에 뭐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중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 계약을 뭐하지 못한다는 소리, 취소를 못한다. 그렇게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싸움이 이 사람이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거래한 과실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과실이 무겁냐 아니면 가볍냐, 그 싸움으로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대법원은 이때 우리 공인중개사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장신상해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해서요, 매수인이 목적물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켰을 때, 이게 요지가 뭐냐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중개업자가 프로지 않냐 이거지. 우리들은 아마추어고, 프로가 길하면 길하고 믿고 그대로 믿고 거래하면 되는 것이지, 아마추어인 우리가 그것을 의심해서, 프로가 하는 말을 의심해서 더 알아봐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지는. 그래서 중개업자의 중개를 의뢰해서 매매 등을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중개업자가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그냥 그의 거래 조건에 대한 지시, 설명에 아무런 과오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중개업자가 알려주면. 맞나요? 중개업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답니다. 경험이야 나중에 시험 붙고 싸우면 되지만, 지식은 그전 시험 붙고 나면 절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 높게 치고 있는 거죠. 거래하는 것이란 점, 중개인을 통해서 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언제나 매수인 측에서 매매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말하면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의심을 해서 직접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들이 쭉쭉 적혀 있습니다. 혹시 중개업자가 목적물 혼동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거나 주의를 촉구하거나, 그건 맞나요 중개사님? 그거 아닐 건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할 의무도 없다는 거죠.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창신상해 사건에서 매수인이 다른 점포를 창신상해라고 오인한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요.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과실은 과실인데 어떤 과실이다? 경미한 과실이다. 그래서 결론은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됐던 사건이에요. 됐습니다. 그럼 취소를 해버리면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아직 중도금 잔금 안 준 건 줄 필요가 없고, 계약금 지급한 것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이쪽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지만 취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게 뭐라 그랬다? 추인요. 추인도 가능하죠. 추인은 언제 가능하냐? 다시 아까 그 가게 앞에서요, A하고 을하고, 을 기절했죠. 지금 차고에 빠진 거 알고, 그래서 막 뺨 때려가지고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A도 자기도 잘못 소개했다는 걸 알고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빕니다. 그래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막.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장님 취소할 때 취소하시더라도 가게는 한번 구경을 하고 취소를 하시죠 라고 하니까, 무슨 구경을 해요 하고 막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A가 힘이 또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을을 붙잡고 가게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은 엄청 좋은 거야. 바깥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보니까 엄청 가게가 좋은 거야. 창신상해보다 훨 좋은 걸?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 이 계약을 을은 취소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안 할 수도 있다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추인. 사실 제가 이 양반이 잘못 소개해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내가 취소하러 들어왔는데 가게를 보니까 마음에 드네요. 그냥 그대로 갑시다. 내 중도금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추인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호수 산장 사건을 볼게요. 이거는 보세요. 호수 산장 사건은 차고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됐답니다. 인정이 됐다는 것은 결론,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과실 때문에. 호수 산장 사건은 뭐냐면 토지 매매 사건이었어요. 산장을 매매한 게 아니고, 갑이
아니 을이 땅을 사러 왔는데 자기가 땅을 찾고 있는데 호수 산장 맞은편에 있는 땅을 자기가 찾고 있대요. 그 땅을. 그래서 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땅 주인이다. 호수 산장 맞은편에 있는 토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을은 이게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개업자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할 때는 아까도 대법원 판례에서 봤다시피 중개업자가 알려준 정보를 믿고 거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령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의 설명을 믿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분 차고가 있으면 취소도 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해요. 공인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 거래를 할 때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의 특정, 내가 원하는 그 토지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토지 대장이라든지 임야도 등을 공적인 자료를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걸 확인해야 될 최소한의 주의무가 있는데 이 매수인은 쭉 읽어보면 그런 걸 전혀 확인하지 않고 땅 주인이 내 땅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땅이 맞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쏙 믿어버린 거죠. 이런 공적장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또 엉뚱한 토지를 사놓은 거예요. 엉뚱한 토지를 샀으니까 얘한테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요. 있죠? 그리고 다른 토지를 샀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어떤 착오라고 말할 수 있죠? 중요분 착오. 그래서 을은 요 계약을 뭐 하겠다고 주장한 거예요. 취소하겠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근데 상대방 땅 주인이 표의자에게 뭐가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중과실이 있다고 봤는데 그러한 것을 확인을 했더라면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속의 임야 중에 하나가 아님을, 내가 원하는 토지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서 착오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때 매수인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교례했다? 현저히 교례했다. 조금 교례한 게 아니고 현저히 교례했으니까 무슨 과실이란 소리예요? 중과실이다. 그래서 취소가 되지 않았던 사건, 뭐 그렇습니다. 대충 요 정도 감각만 가지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책에 나오지 않는데 이 판례들은 자세히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감각만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착오인데, 근데 이 착오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풀만한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초급적인 문제들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문제 13번 이거 하나인데요.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해요. 이거 뭐예요? 창신상의 사건이에요? 호수산장 사건이에요? 호수산장 사건이에요. 토지 거래를 할 때 토지 대장 등을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마땅히.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의 동일성에 차고가 있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동일성 착오라는 것은 내가 A라는 토지를 원해서 매매했는데 알고 봤더니 B라는 다른 토지였다 이거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네. OX? O. 취소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착오에 빠진 점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중과실. 주의를 현저히 교례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제는 지금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죠? 비진이 표시. 그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세 번째가 착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말해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형제지간. 이제 사촌지간 하나 보겠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가 있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하지만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기 강박이라는 의사표시 말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강박을 당해서 매매를 했다. 자, 110조에 나오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간단하죠.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야.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야.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비진이 표시나 허위 표시하고 똑같아요? 착오하고 똑같아요? 착오하고 똑같은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네. 사기 강박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도 계약은 체결됩니다. 성립.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요건은 차차 배우시기로 하고 1월 달부터 자세한 요건은요. 그러면 이런 거네. 일단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어도, 협박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도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요. 있다는 거죠. 효력이 있어요.
근데 억울하잖아. 사기당했으니까. 협박당했으니까 분하잖아. 그래서 요건이 갖추어지면 취소를 하면 되고,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무효 공식에 따라서 아직 이행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는데 취소했어. 그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준 거 다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 또 여기도 취소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는 건 아니거든. 사기 강박을 당했어도 꼭 취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선택을 말해보세요. 뭐죠? 추인요. 취소를 끊어버리는 거지. 다리를 폭파하고 추인을 해가지고 계약을 유로 확정시킬 수도 있죠. 따라서 결론,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당한 계약은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 보고 읽어내면 돼요.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추인하게 되면 뭐로 확정돼 버린다. 그냥 더 이상 뭘 못한다. 이제는 취소 못한다. 이렇게 이 그림 보고 읽어내시면 되는 거지. 사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저기 파주시 금촌지구 아파트 분양하면서 생긴 금촌지구 아파트 분양 사건인데, 대규모 단지를 분양을 해요. 분양하는데 여기에 조감도, 분양 안내책자, 팜플렛 이런데 요 뒤에 아파트 뒤에 초등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유치원생들을 둔 부모들한테는, 젊은 부모들한테는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유치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보내면 불안하잖아요. 이제 길도 건너야 되고 막 차도 다니고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여기는 산, 아파트 뒤편에 있으니까, 산 쪽에 있으니까 큰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안심이 되니까 젊은 부모들이 되게 좋아했던 거지. 그래서 많이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 뒤편에 또 뭔가 하나 더 있었거든. 그게 뭐가 있었느냐? 얘가 있었어요. 얘가 공동묘지가 있었던 거예요. 대규모 공동묘지 4,300기 무덤. 대규모 공동묘지가 저기 있었어요. 그러면 공동묘지가 있는 그 인근의 아파트에 별로 안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분양회사는 공동묘지가 인근에 있다는 것을 분양 계약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있는데 안 알려줬거든요. 분양 안내책자, 팜플렛, 조감도 이런 데 전부 다 초등학교까지만 딱 그려놓고 뒤는 야산처럼 딱 해놓은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딱 보면 보이니까. 그리고 알고 분양받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분양을 받은 몇몇 수 분양자들이 모르고 받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분양을. 그래가지고 이쪽은 앞에 또 큰 호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뷰가 레이크 뷰고요. 이쪽은 마운틴 뷰인 거야. 그래서 나는 마운틴 뷰가 좋아가지고 레이크보다는 물 보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분양 받았거든요. 고층에. 근데 분양 받고 계약할 때 뭐 올라가 보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여기 공동묘지가 있다는 걸 모르고 분양을 받은 거지. 그래갖고 이사를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 입주를 해가지고 첫날 이삿짐 푼다고 뭐 정신없어서 자고 거실에 대충 자고 아침에 이제 마운틴 뷰를 볼 거라고 탁 펼쳤는데 공동묘지 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절을 한 거지. 또 공동묘지로 바로 갈 뻔했지 잘못하면. 그래서 분양회사를 상대로 취소하겠다고 그랬어요. 뭘 주장했을까요? 니들이 우리한테 뭐 쳤다는 거죠. 그런데 분양 사기다, 이거 사기 분양이다 라고 해서 됐던 그런 사건인데요. 분양회사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 우리가 언제 공동묘지 같은 거 없다고 말한 적은 없지 않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구를 한 거지 말을 안 하고 침묵한 것이지, 없다고, 그런 거 없다라고, 혐오시설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 건 아니지 않냐.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사기냐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는 거, 침묵하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 보시면은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 환경에 친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공동묘지가 있으면 분양을 받으시겠어? 안 받으시겠어? 일반적으로 안 받고, 혹시 가격이 엄청나게 싸면 분양받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분양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여부, 그다음 분양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이 공동묘지 조망권이라니까. 이게 무슨 롯데월드 조망권이 한강 조망권이 아니고, 이럴 때 이 들어선다는 거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분양자라고 하는 게 분양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매도인. 분양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분양은 줄임말 아닌가요? 법률로 다 줄임말인데 네 글자로 늘려보세요.
분양의 원래 말이 뭘까요? 원말. 분양 이러잖아요. 분할 양도 이 말이잖아요. 분할 양도의 줄임말이 분양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 잘라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양도한다는 거잖아. 매매지, 매매. 그냥 본질은. 분양자는 매도인을 얘기하면 분양회사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수분양자 받을 숫자죠. 분양받는 사람 우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알려줄 신의식상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근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침묵한 것은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사기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침묵이 사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실, 계약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의무,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없는데 알려줄 의무가 없는 사람이 침묵한 것은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근데 어떤 사실을 알려줄 법적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알려주지 않고 침묵한 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사기. 무엇에 의한 사기라고 돼 있죠? 부작위. 부작위 반대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작위. 작위, 부작위 이런 말 들어보셨나? 작위하고 부작위는 다 사람의 행위예요. 사람의 행위를 법에서 두로 나눌 때 작위와 부작위로 나눕니다. 작위는 뭔가를 액션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말하죠. 말을 하고 몸을 막 움직이고 해서 하는 것을 작위라 하고 가만히 있는 걸 뭐라 한다? 부작위. 대표적인 부작위가 침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기를 치려면 자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기를 일반적으로는요. 그렇죠. 잘 차려입고 시그니엘 살면서 I'm 실내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벤틀리 타면서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속아 넘어가지. 아무것도 안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면 그거는 사기다. 부작위. 가만히 있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이 사기의 사건이에요. 사기. 그래서 이 분양 계약자들 모르고 산 사람들은 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취소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분양 회사가 또 이제 협상이 들어오겠지 또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근데 우리는 그렇게 꼭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지 몰랐네요. 죄송해요. 이불로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하지만 가만히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게 꼭 나쁘진 않아요. 대규모 단지 사시다가 이쪽으로 가시면 되잖아. 좀 있다가 대규모, 다 같이 대규모인데 편하잖아요. 가깝게 인근에. 그래서 제발 취소는 하지 말아줘요. 대신 우리가 손해배상 해드릴게. 손해배상 해드리고 베란다 넓혀드릴게. 이거 싹 바꿔드릴게.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협상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취소 안 하고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추인할 수도 있지. 손해배상 적당히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강박.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110조 제1항. 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제2항이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저게 어떤 말인지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계약은 누구랑 누가 했죠? 계약을 한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근데 사기당해서 했어요. 강박당해서 했어요. 협박당해서. 누구한테요? A한테. 얘는 선글라스는 사기 담당이에요. 보통. 이거는 강박, 협박 담당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얘를 사기쳤다. 또는 강박을 했다. 이러면 뭐라고 부르느냐?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 이렇게 불러줘요. 그럴 때는 얘가 이 계약을 취소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 쉬운 일일까? 취소하는 게 쉽죠. 흑백이 너무 명암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하고 당한 사람이니까 취소가 손쉽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상대방에 의한 사기 강박이 아니고 누구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는 거죠? 제3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A한테 사기당해서 을과 계약을 하고 A한테 협박을 당해서 을과 계약을 맺은 거지. 제3자의 사기 강박.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잠시만요. 뭐가 안 나와요. 문제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두 명이나 생겨서 그런 거지. 얘를 좀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불쌍하잖아.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얘를 보호한다는 것은 갑은 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없도록 한다. 갑의 입장에 편을 들어준다면 있도록 한다. 갑은 싫을 거 아니겠어요? 이 계약이 사기당했으니까, 협박당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보호할 가치가 있지. 상대방이 직접 사기친 사람은 아니니까. 상대방은 이 계약이 취소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치 않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지.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법률 관계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이 두 명이나 생겼을 때는 항상 양팔 저울을 준비합니다. 저울질을 하는 거죠. 비교 형량을 해요. 이 두 사람을 착오에 빠져서 사기나 항박을 당해서 의사표시한 표의자하고 상대방을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누구를 더 중히 보호를 해야 될까,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를 가지고 취소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기준이 뭐냐면요, 요 계약을 할 당시에 을의 머릿속이에요. 을이 요 상황이죠. 요 상황. 제3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그걸 따져보는 거지. 나눠볼까요? 일단 나눠볼게요. 뭔지 알아드시겠죠? 이거 뭐예요 이거? 몰랐어. 얘는요? 알았어. 모르는 경우를 또 둘로 나누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말해보세요. 뭐라고 하죠? 한글로 말하면 알 수 없었어. 이거 말해보세요. 좀 주의했으면 알 수도 있었어. 이렇게 셋으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따져볼게요.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지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알았어. 내가 직접 사기친 건 아니지만 얘한테 속아서 나랑 계약한다. 얘한테 협박당해서 못 이겨서 겁나서 나하고 계약한다. 알았어. 내가 사기나 한번 한 건 아니지만 그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까? 갑 쪽으로. 갑 쪽으로 기운다는 건 갑을 더 중히 보호하고 싶다는 소리죠. 그럼 결론이 뭘까요?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나오는 거지. 있어. 진짜 선의로 가볼게요. 선의에서 가장 극단적인 선의 위로 가볼게요. 선의 무과실. 몰랐어. 알 수도 없었어 도저히. 그러면 아무리 얘가 사기강박 당했어도 이 계약을 취소하는 건 너무나 억울하지. 상대방을. 누구를 더 보호해야 될 것 같아 이때는요. 을쪽으로 기울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 말은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겠지. 이해되시나?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럼 이건 뭘까 이건? 이거를 벌써 선의를 무과실과 과실로 나눈 이유는 이거 두 개를 똑같이 처리할 것 같으면 나눌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알 수 있었던 경우.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운다는 거예요? 갑 쪽으로. 그래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다 두 가지다? 두 가지. 안 경우와 이거 뭐라 그래?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보세요. 지금 계약을 해서 내가 뭘 계약을 하자는 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3자가 사기나 항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이 뭐예요? 그 사실이 이 사기강박 사실 이 사실을 뭐 했거나요? 알았거나 악이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다. 이건 선인데 과실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경우에 한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 못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지. 남아있는 한 가지 말해보세요. 뭐예요? 선의 무과실.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알 수 없었던 경우.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경우.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경우. 그래서 이 책이에요. 제3자의 사기강박.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뭐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은 A한테 사기강박 당해서 을과 계약을 했고요. A한테 사기강박 당해서 을과 계약을 했는데 결론은 전혀 다르네. 이쪽은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고요. 이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달라서 그런 거죠 지금요. 상대방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할 당시에 이 사정에 대해서 알았어 몰랐어 여러분요. 그리고 알 수도 없었어.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죠? 을 보호. 따라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지. 물론 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가 입은 손해는 있지만 그건 얘들 문제지. 이 계약은 취소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왜 취소가 될까?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죠?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거지. 알았다는 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머리에 이렇게 있네. 얘하고인데요.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냐? 얘가 얘를 이렇게 부르죠.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이렇게 조폭들인 거야, 그냥. 약간 두목이고, 약간 똘만이고 그런데. 근데 을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을이 갑의 집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파쇼. 내가 가격을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라고 하니까 갑이 안 판대. 아니 팔으라니까 내가 지금 엄청 많이 가격을 쳐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억만금을 줘도 안 판대. 절대 못 판대 이 집은.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이 안 된 거지 그날은 계약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 을하고 이 A하고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는데 아우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낮에 있었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 갑이 안 판다 그러대. 그리고 뭐 지시한 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A가 책상을 술상을 쾅 치더니 그렇단 말씀입니까 형님? 알았습니다 형님. 그리고 며칠 후 이렇게 된 거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요. 머리 붕대 칭칭 감고 손 발발 떨면서요. 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희 집 사신다 그랬죠. 저 팔게요 이러는 거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지 여러분들. 얘가 얘를 뭐 한 거죠? 황방한 거지. 우리 형님한테 안 판다고 했다며 해가지고 팔으라고. 안 그러면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겁나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3자한테 강박을 해서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은 자기들 생리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거니까 요런 자기가 직접 협박을 한 건 아니지만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런 경우가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물론 갑이 증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소송 들어가면 그러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이해되시나? 이 문장을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해를 하시면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없는 의사표시예요? 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누가 사기랑 항박을 행했다고? 누가? 제3자가 사기랑 항박을 행한 경우에는 언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항방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OX 연습 한번 해볼까요? OX 연습 이것도 문제를 두 개만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자, 분양회사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 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알려주지 않은 것은 기망은 사기란 소리예요. 사기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분양 계약자들은 분양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로 인해서 의사표시란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저희가 한번 해석해볼까? 과실 없이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한 거니까 일단 뭐예요 여러분들? 선의. 과실이 없다네. 선의이면서 뭐라는 거죠? 무과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알 수 없었다 도저히. 그런 때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OX? X죠. 언제만 취소할 수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렇게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윤곽은 살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률행위 요건을 총정리해 볼게요. 법률행위. 일단 계약이 성립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 당사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 계약 같으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합치되면 이 파란색들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고 노란색 바탕에 깔려 있는 것들이 효력이 생기기 위한 요건이죠. 그렇죠? 효력이 생기려면 계약을 했는데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는 권의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력이 있어야 되고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목적은요. 확가적사. 그다음에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배웠어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뭐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저거는 저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기억 못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이것들을 이런 효력 요건들을 못 갖추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뭐이거나 또는 뭐 할 수 있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 중에 이것들을 못 갖추게 되면 무효 아니면 취소로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좀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당사자 계약을 했는데 권리능력이 없어.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한쪽이 귀신이었거나. 그럼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걸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죠. 권리능력이 없으면 무효. 그냥 계약을 했는데 정신이 없어 아예 만취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였거나 너무 어린 5살짜리 꼬마였거나
그럼 취소를 해야지 무효가 될까? 그냥 무효일까? 그냥 무효야. 의사능력 없으면. 그다음 행위능력, 그 미피피 19세에 달하지 못한 미성년자, 그다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에 심판받은 자, 그 사람 피성년 피한정 후견이 그들이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 사람은 문제가 없어. 두 사람은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계약의 내용이 확정이 안 돼. 그냥 거시기한 강아지를 넘겨주고 섭섭치 않게 대금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지. 그러면 계약이 뭐 확정될 수 없으면 뭐죠? 무효. 그럼 계약을 했는데 한강에 가라앉은 반지를 찾아주겠다는 계약을 한 거야. 가능한 계약, 불가능한 계약. 불가능한 계약을 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무효. 이거 못 갖추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적법하지 않아 초과 보수를 주기로 계약을 한 거야.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그럼 초과된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 법을 어겨서. 그다음 네가 내 첩이 되어주면 아파트 줄게.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내용이지. 그럼 뭐야? 무효. 여기는 취소가 없어. 계약의 내용이 확가적사 못하면 모조리다 뭐라는 거야? 무효. 그다음 이제 오늘 이거 한 거거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걸 3개 배웠어. 비허착. 그렇죠? 그다음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걸 배웠지. 뭐죠? 사기강박. 자, 비진위 표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원칙은 유효이지만 상대방이 비진위 표시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야? 무효.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 착오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는요. 취소할 수 있고 사기강박당한 의사표시는요. 취소할 수 있어요. 쭉 다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취소가 몇 개 있어요. 취소 사유가 몇 개 있어. 3개 보이죠? 그러니까 3개의 취소 사유를 외우는 게 편하다는 거죠. 이것들을 못 갖추게 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건데 취소 쪽을 외우고 나머지는 다 무효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하지. 취소 사유는 몇 가지다? 3가지. 재착하, 제한능력자, 착오의 의사표시한 사람, 사기강박당한 의사표시를 뭐가 있는 의사표시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재착하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가 취소 사유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효인 사유다. 이렇게 해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의사표시 발송을 하겠습니다.